저는 오늘 제가 섬기던 재벌가 사모님의 비밀을 폭로하려 합니다. 저는 그룹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집사입니다. 이 집에서 제 청춘을 다 썼고 제 인생의 절반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회장님의 기침 소리, 막내 따님의 발걸음, 사모님이 컵을 내려놓는 작은 소리까지도 눈을 감고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에 대해서만큼은 웬만큼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 밤도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습니다. 정원에는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경비실 모니터에는 익숙한 화면들만 반복되고 있었고 저는 언제나처럼 2층 복도를 돌며 마지막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문이 조심스럽게 닫히는 소리. 소리가 난 곳은 사모님 방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모님 방 앞 문이 천천히 닫히고 있었고 곧이어 사모님이 복도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벽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7분. 사모님이 절대 방에서 나오지 않는 시간대였습니다. 사모님은 진한색의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쇠붙이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살짝 났습니다. 속마음. 이 시간에? 운전기사에게도 말없이? 저 가방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지? 사모님은 평소에 우아한 걸음과 조금 달랐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려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걷고 폭도 끝에 이르러 뒤를 한번 휘어보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벽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사모님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1층 계단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집사로서 여기까지가 선인지 그 선을 넘어서까지 따라가야 하는지. 하지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마음. 만약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이라면?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몰랐다는 말로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결국 저는 사모님 뒤를 따라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사모님은 1층 현관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 옆 작은 복도를 지나 집 뒤쪽에 있는 낡은 문 앞에 섰습니다. 겉에서 보면 벽처럼 위장된 출입구, 정원사와 관리인만 가끔 드나드는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문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조용히 나갔습니다. 잠시 뒤 저도 조용히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겨울로 넘어가기 직전의 공기, 살결을 찌르는 냉기가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사모님은 인도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부르는 일도, 대기시켜둔 차량에 타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서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속마음. 재벌가 사모님이 이 시각에 이렇게 혼자 걸어간다고? 저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들킬 것 같고 너무 멀어지면 놓칠 것 같았습니다. 집을 떠나 조금 내려가자 고급 빌라와 상가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밝은 대로가 아닌 조금씩 더 어두워지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로등은 드문드문 켜져 있었고 오래된 간판과 낙서가 뒤엉킨 벽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발걸음은 적었고 어딘가 술과 담배 냄새가 배어있는 골목이었습니다. 사모님은 망설임 없이 그중 한 골목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골목 안은 더 어두웠습니다. 머리 위로 늘어진 전선, 반쯤 꺼진 네온사인, 젖은 바닥에 비친 간판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긴 유흥가 뒷골목인데 그때 골목 안쪽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서서히 가까워졌습니다. 검은 우산, 허리가 약간 구부정한 남자, 낡은 외투, 손등에 굳은 살이 가득 박인 거친 손. 그 남자는 사모님 앞에서 멈춰 서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셨습니까?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어딘가 상대를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작은 숨을 한 번 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 지폐가 가득 들어있을 때나 나오는 묵직한 두께. 남자는 그 봉투를 양손으로 받았습니다. 손등이 살짝 떨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사모님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이 정도면 될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사모님은 그 말을 막듯 짧게 손을 저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이건 제 일이에요. 그 순간 남자의 손이 사모님의 손등을 잠시 감쌌습니다. 그 짧은 동작이 제 눈에는 유난히 더럽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사모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남자의 손.
재벌가 안주인과 유흥가 뒷골목의 남자. 둘만 서 있는 골목. 속마음. 이건 뭐지? 협박인가? 돈을 뜯기는 건가? 아니면 정말 관계? 그날 밤 사모님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패턴이 시작됐습니다. 사모님은 매일 밤 11시 7분 똑같은 시간에 방에서 나와 집을 나섰습니다. 하루도 어긋나지 않는 시간. 분 단위까지 정확한 외출. 그리고 다른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집 안금고에서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반지 하나였습니다. 평소에도 잘 끼지 않던 장식용 반지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다이아 목걸이 하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20주년 때 회장님이 선물한 이 집에서도 상징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또 얼마 뒤엔 전 회장님의 오래된 시계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유산처럼 여겨지던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속마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인데 물건이 사라지는 시점, 사모님이 밖으로 나가는 시점 모두 겹친다. 결국 저는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돌려보다 금고 있는 방 앞 복도 장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속에서 익숙한 얼굴 하나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모님이었습니다. 사모님은 늦은 밤 조용히 방에 들어가 직접 금고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보석과 목걸이와 시계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꺼내 작은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출입은 어디에도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도박, 사기, 불법 투자 협박,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은 상상들까지. 속마음. 이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문제일지도 몰라. 오늘은 끝까지 봐야 한다. 그날 밤 역시 벽시계는 정확히 11시 7분을 가리켰습니다. 사모님이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폭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저도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바람은 전날보다 훨씬 거세졌습니다.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다 곧 굵은 빗줄기로 바뀌었습니다. 사모님은 그 빗속을 우산도 없이 걸어갔습니다. 머리카락이 젖고 코트 자락이 물에 젖어 축 늘어졌지만 걸음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사모님은 유흥가 뒷골목을 지나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더 깊은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날보다 더 깊은 곳에서 멈췄습니다. 골목 끝에는 오래된 폐건물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은 깨져 있고 문은 한쪽이 삐딱하게 열린 채로 비에 젖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망설임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속마음. 지금 돌아가면 모든 걸 모른 척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그게 맞나? 결국 저는 이미 선을 넘은 사람처럼 천천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닥에는 낡은 박스, 해진 담요, 버려진 쓰레기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사모님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그대로 달려가 사모님을 부축했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긁힌 자국과 멍이 보였고 옷자락은 빗물과 바닥의 더러움을 뒤집어 쓴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깨진 컵, 뒤집힌 의자, 흩어진 종이와 비닐이 널려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방금 전까지 큰 소동이 있었던 흔적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그 남자입니까? 골목에서 사모님을 기다리던 그 사람입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사모님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에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쪽에는 헌옷 더미가 쌓여 있었고 보풀이 잔뜩 일어난 담요 몇 장이 벽에 기대어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찢어진 가방, 값싼 과자 봉지와 컵라면 박스, 아이들 과자 포장지들. 이곳이 단순한 빈 건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살던 자리라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헌옷 더미 위 종이 몇 장이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장을 들어 읽었습니다. 오늘도 살아남은 당신에게. 어딘가 서툰 글씨.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동안 쌓아왔던 의심들이 한 번에 싹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협박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였습니다. 저는 사모님을 벽에 기대 앉힌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모님, 여긴 대체 어떤 곳입니까? 사모님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사모님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천장을 두드리고 구석 어딘가에서는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참 뒤 사모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집사님, 저도 예전에 이랬어요. 사모님은 19살 때 집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 갈 곳이 없어. 버스 정류장 벤치, 지하철역 계단 밑 어두운 골목 모퉁이를 떠돌던 시절. 눈 오던 겨울밤 박스 한 장 덮고 몸을 웅크린 채 밤을 버티던 날들. 배가 고파. 편의점 시식 코너 주변을 맴돌다 직원에게 쫓겨나던 일들. 그때요. 제일 서러웠던 건 춥고 배고픈 것보다 사람들이 저를 없는 사람처럼 보고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지하 계단 밑에서 담요 하나 덮고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헌 점퍼 하나와 빵을 건네주었습니다. 춥죠? 이거라도 입고 이거 드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사모님을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의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후로 사모님이 눈에 밟힐 때마다 따뜻한 음식을 건네고 잠시 누울 곳을 알려주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알아봐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인연으로 사모님은 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오랜 세월이 흘러 이 집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집사님, 저는 지금도 길바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보여서요. 사모님이 밤마다 나갔던 이유, 금고에서 보석과 시계를 꺼냈던 이유, 모두 그때부터 설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은 집을 잃은 사람들, 방세를 못 내 쫓겨난 사람들, 폭력에서 도망쳐 나온 엄마와 아이, 길 위에 선 청년들을 몰래 돕고 있었습니다. 금고에서 꺼낸 보석과 시계는 전당포와 매매상을 거쳐 현금으로 바뀌었고 그 돈은 도시락 약값, 월세, 교통비가 되어 나누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골목에서 보았던 두툼한 봉투들, 그 안에는 그런 돈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은 우산을 든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제가 묻자 사모님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 남자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며 한순간에 직장을 잃었고 빚에 쫓겨 집까지 잃었습니다. 아내는 어린 딸을 남겨두고 떠났고 그는 딸 하나를 데리고 유흥가 뒷골목 같은 싸구려 방들을 전전하며 겨우 숨만 붙이고 살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딸을 안고 떨고 있던 그를 사모님이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우산을 들고 다가가 따뜻한 음식을 건네고 아이에게 과자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모님은 가끔 그 부녀를 찾아 도시락을 건네고 헌옷을 전해주고 조금씩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남자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이 혹시라도 위험한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밤길에 해를 입지 않을까? 멀리서라도 지켜보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 앞 골목에서도 유흥가 뒷골목에서도 항상 어딘가에서 검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폐창고에서 있었던 소동도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모님이 돌보던 사람 몇이 비를 피하고 쉬고 있을 때 술 취한 남자들이 들어와 시비를 걸었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검은 우산 남자가 나서서 막다가 의자가 넘어지고 컵이 깨지고 그 와중에 사모님이 사람들을 감싸다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소동은 끝난 뒤였고 사모님만 쓰러져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속마음, 나는 지금까지 대체 뭘 보고 있었던 걸까? 협박, 도박, 불법 거래, 불륜.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단어들이 하나씩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모님은 곧 병원으로 옮겨졌고 회장님께도 모든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아무 말 없던 회장님은 사모님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혼자 하고 있었다니. 사모님은 미안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당신이 걱정하실까 봐요. 회장님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숨에는 화가 아니라 후회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이 큰 집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소. 당신 눈에는 이 집 밖의 사람들이 보이고 있었던 거구려. 그날 이후 모든 게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낡은 폐건물은 간단한 공사를 거쳐 작은 쉼터로 바뀌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고 잠시 몸을 늘 수 있고 따뜻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곳. 그 일은 이제 사모님 혼자만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회장님과 자녀들 그리고 저 같은 일부 직원들이 함께 번갈아가며 그곳을 찾았습니다. 쉼터에 자주 가다 보니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어딘가에 이력서를 내고 돌아오는 청년. 아이 손을 꼭 잡고 오늘은 여기서만 자고 내일은 꼭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엄마. 말이 적지만 누가 쓰러지면 제일 먼저 달려와 일으켜 세우는 노인. 그 사람들을 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속마음. 이분들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겠지. 예전처럼 쉽게 단정 짓거나 고개를 돌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검은 우산을 쓴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하고 어두운 얼굴이 아니라 어딘가 조금은 편안해진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자꾸 근처를 맴돌아서 불편하셨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을 지켜봐 주셨다면서요. 오히려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분이요. 제 딸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누군가에게 짐이 될 나이가 아니라 빛이 될 나이야. 그 말을 듣고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구름 하나 없는 밤하늘에 별빛이 유난히 또렷해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사모님이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딘가 어색한 미소,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던 그 표정. 그리고 지금 누군가에게 다시 손을 내밀고 있는 사모님의 뒷모습까지 떠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 집이 이토록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건 화려한 외벽 때문이 아니었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그래서일까요? 이제 저는 밤 11시 7분이라는 시간을 보면 예전처럼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를 떠올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사모님이 또 다른 누군가가 조용히 자신만의 골목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집사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털어놓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룹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집사로서 오늘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재벌가 사모님의 은밀한 밤 이야기를 이렇게 남깁니다.